네, 비욘드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꿀잠 이야기 여섯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이네요. 뭐 예년과 달리 올 여름에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이렇게 5월 달에도 아직 너무 추운 날씨도 전개되고 있네요. 그래서 진짜 여름에 더울 거라는 걱정도 하면서 이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얄팍한 마음도 듭니다. 예, 어쨌든 간에 계절은 갈 거고 또 날씨도 더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좋은 잠, 꿀잠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방송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방송으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세요. 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량을 늘려보거나 운동의 강도를 좀 세게 해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도 외래를 보다 보면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 하는 물어보면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하루에 10,000보는 기본이고 20,000보, 30,000보까지 걷기도 하고요. 6시간, 8시간 등산도 다니고 정말 많은 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또 저한테 찾아오는 걸 보면 그런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운동만으로는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병원에 오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좋은 봄날 또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잠을 유도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은 잘하면 또 대부분의 운동들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이나 또 적절하지 못한 운동은 도리어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로 준비한 꿀잠 이야기의 주제는 불면증엔 이 운동이 답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운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유튜브도 많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코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스쿼팅을 해야 된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운동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각각의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릴 능력이 못 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수면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볼까요?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죠? 이렇게 뛰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스쿼팅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날씨가 어떠나요? 해가 쨍 떠 있거나 아주 밝은 날씨에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은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잠을 잘 자게 사는 운동은 피곤하면 잘 잘 거야. 내가 젊었을 때 정말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할 때 잠을 잘 잤던 기억이 떠오르니까 내가 요즘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운동은 단순히 몸에 피곤한 걸 만드는 것 이외에도 우리 뇌와 우리 몸의 호르몬 그리고 체온을 조절함으로써 요 삼박자가 바로 우리의 수면을 잘 좋게 만드는 삼박자거든요. 운동이 이 세 가지를 다 좋게 만듭니다.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한다. 근데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었죠. 심부 체온을 조절한다. 심부라는 거는 몸에 깊숙한 곳이죠. 피부의 체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귀에다가 체온 잴 때 재는 그런 온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속 깊은 체온입니다. 잘 바뀌지 않아요. 바깥의 온도가 춥다 그래도 심부 체온의 온도는 잘 바뀌지 않아요. 바깥의 온도가 너무 덥다 그래도 심부 체온의 온도는 그렇게 또 빠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심부 체온은 어떻게 재냐면 항문에다가 아주 깊숙한 체온계를 넣어서 몸속 안쪽의 체온을 잽니다. 이 체온을 재보면 하루에 체온의 변화가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24시간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온도와 외부의 춥고 더운 거에서 물론 영향을 받지만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굴하고 비슷해요. 동굴에 들어가시면 한여름에는 시원하고요. 정말 추운 눈이 오고 추운 날 겨울에 동굴에 들어가면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 온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몸의 일주일 리듬에 맞춰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특히 땀을 나게 하는 몸에 식은땀이 나고 막 뛰다 보면
수건으로 땀을 닦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떨 때는 뚝뚝 떨어지죠. 이 정도를 해야 하게 되면 이 몸에 있는 심부 온도가 조금 변화됩니다. 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체온이 올라갈 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올라갔다가 우리가 잘 때 되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은 쭉 올라갔다가 잘 때 되면 올라갔다가 잘 때 되면 떨어져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체온이 올라간 속도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잘 시간에 온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요 체온이 떨어질 때 높이 올라갔으니까 더 빨리 떨어지죠.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올라갈 때는 사실은 우리는 각성이 되고 심장도 빠르게 뛰고 교감신경도 항진되지만 체온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 바로 우리의 멜라토닌이 분비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생체 시계가 꺼지게 됩니다. 즉, 잘 때 맞춰서 체온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가 잘 시간에 맞춰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멜라토닌, 세로토닌, 코티졸을 조절합니다. 운동은 낮에 우리가 햇빛을 열심히 쬐게 되면 빛에 의해서 그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청색광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뇌로 전달돼서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켜요.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면 송가체, 뇌 생체 시계 뒤편에 있는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걸 딱 막아버립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멜라토닌을 만드는 세로토닌은 높아져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그게 높아지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또 햇빛을 쬐고 이러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게 차단되게 됨으로써 낮에는 세로토닌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트립토판을 먹어서 생기는 세로토닌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만들어지는 게요. 운동하면 더 많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낮에 운동하고 햇빛을 쬐면 얘는 멜라토닌 안 넘어가서 멜라토닌은 낮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운동을 안 할 때는 요만큼의 세로토닌이고 운동을 하면 이만큼 세로토닌이니까 잘 시간이 되면 즉 생체 시계가 꺼지고 내가 운동 활동량을 줄이게 되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넘어가는 게 차단된 게 풀림으로써 많이 만들어졌던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밤에 멜라토닌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운동을 하게 되면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세로토닌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낮에는 멜라토닌은 없게 안 만들어지고요. 밤이 되면 많이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만들기 때문에 즉 운동을 하면 낮에는 세로토닌을 높이고 밤에는 멜라토닌을 높이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돼서 낮에는 더 각성이 되고 기분 좋게 활성화할 수 있고 밤에는 높은 세로토닌의 농도로 인해서 높은 멜라토닌의 농도로 해서 잠을 더 잘 자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해서 분비가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의 생성이 줄어들거나 만들어진 게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긴장이 좀 풀어지게 되죠. 코티졸이 높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티졸이 높으니까 항상 긴장된 상태예요. 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심장도 빠르게 뛰고 근육도 수축돼서 쉽게 지치게 되고요. 밤에는 코티졸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높아지게 되니까 이 높은 코티졸은 뇌를 각성시키고 몸에 힘을 들어가게 됨으로써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밤에 생각도 많아지고 몸에 자꾸 힘이 빠지지 않아서 누워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높이고 멜라토닌 높이고 코티졸을 낮추게 함으로써 우리는 낮에 보다 이완된 상태로 활기차게 생활하고 밤에는 더 잘 자게 됩니다. 말씀드린 결과를 이어져서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 불안과 걱정이거든요. 정말 걱정거리가 있어서 못 자기도 하지만 한 달, 두 달 이상 잠을 못 자게 되면 못 자는 게 걱정이 되고 못 자는 게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안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높여요. 근데 운동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완 상태를 유도함으로써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하나가 더 빠졌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됨으로써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게 되고요. 그 아데노신은 우리 몸에 쌓이는 아데노신은 근육이 쉽게 피곤하지 않도록, 즉 그 운동을 해서 지친 근육으로 혈류량을 높여서 혈관을 아데노신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높이고, 근육은 에너지 대사를 떨어뜨려서 지구력을 만들게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아데노신이 쌓여서 처음에는 운동할 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 지나면 또 힘이 나요. 그리고 달릴만 해요. 좀 견뎌요. 어떻게 보면 무아지경이 생기고 힘이 넘쳐요. 처음에 막 다리도 아프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다리가 가뿐하면서 걷는 거죠. 바로 에너지를 쓰면서 생기는 아데노신의 역할이 바로 지구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생체 시계가 있는 뇌하수체에 아데노신도 쌓이겠죠. 여기서 쌓이는 아데노신은 졸음물질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음물질을 낮에 많이 만드는 게 운동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돼서 밤이 되면 그 졸음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잠을 쉽게 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부체온 조절, 호르몬 조절, 불안과 우울 조절, 아데노신의 농도를 높이는 이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부족한 사람일수록 불면증의 발생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불면증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적은 사람들에서 더 많다라는 거죠. 특히 고령, 실직, 스트레스, 만성 질환이 있게 되면 운동하기 쉽지 않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데노신도 적게 쌓이고 체온도 높이 올라가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 또 높아지고 또 세로토닌, 멜라토닌도 적어짐으로써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불면증이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니까 또 운동을 못하는 악순환으로 인해서 잠을 계속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만을 치료할 때 음식을 적게 먹고 칼로리 높은 것, 탄수화물 안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알지만 결국은 살을 못 찌는 이유는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머리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을 잘 자게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시고 전혀 안 하는 것보다 10분이라도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는 걸까요? 예.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강도니까 강도가 아주 세면 안 되고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중간 강도다. 유산소 운동은 뭐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조금 빨리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면서 약간 호흡이 거친 운동을 말해요. 중강도를 어떻게 따지냐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계실 때 심장의 맥박을 한번 재보세요. 손목에다가 손가락 올리고 맥박수를 1분 동안 재어 보십시오. 1분을 다 재기 어려우면 30초만 재서 맥박수 곱하기 1을 하면 1분당 맥박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 60번에서 한 80번 정도가 보통 성인의 정상 맥박수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잰 맥박수가 70번이라고 할게요. 중강도 운동은 2배 정도, 즉 140번 전후 정도로 맥박이 빨라지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맥박을 계속 잴 수는 없으니까 피트니스, 헬스장 같은 데 가면 트레드밀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트레드밀에 손을 잡아보면 맥박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손에 있는 맥박, 손에 이렇게 양쪽을 잡고 있으면 맥박이 기록되는데 그 정도, 그걸 보면서 내가 170번인데 140번 뛰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그거보다 더 높은 거는 3배 가까이, 2배 반 넘어간 건 아주 심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강도 운동, 그래서 너무 심한 운동보다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동입니다. 여기 리듬감 있고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어떤 거죠? 한 5분, 10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운동. 제일 좋은 게 좀 빠르게 걷기, 달리기,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이거는 같은 그 강도, 즉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속도로요. 그런 운동입니다. 즉 여기 써 있어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도 잠깐에 한 10분, 20분, 30분 하는 거, 뭐 좀 빠르게 달리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근력 운동도 도움이 돼요. 이거는 앞에 거는 유산소 운동이고 근력 운동은 요거죠. 근력 운동은 이렇게 지속적인 건 아닌데 이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운동을 좀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10분 단위로 세게 강하게 운동했다가 좀 쉬었다가 강하게 했다가 쉬었다가. 근데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강도를 조절하는 이 운동도 이 자전거 그 걷기, 수영 이거와 못지않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심장을 강화하거나 지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한 번씩 각각 볼까요? 빠르게 걷기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이니까 오늘 5분 뭐 이렇게 해서 30분보다는 가급적이면 30분 이상을 연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합쳐서 뭐 30분도 괜찮은데 제일 좋은 효과는 연속적인 운동이어야 됩니다. 낮에 햇빛을 쬐게 되면 움직이고 햇빛을 움직이는 것 자체 또 빛을 쬐게 되는 게 생체 리듬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눈 뜨자마자 햇빛을 쬐거나 강하게 막 빠른 운동을 하게 되면 잠자는 일주기 리듬이 앞으로 당겨져서 조금 일찍 깨는 사람이 돼요. 잠자기 30분 전에 막 뛰고 핸드폰을 보거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게 되면 잠자는 시간은 하루에 30분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상에서 1시간 후에 잠자기 1~2시간 전 이 사이에 하는 운동은 생체 리듬을 이동시키지는 않아요. 다만 생체 리듬을 높게 만듭니다. 높게 만드니까 밤에는 깊은 잠을 더 잘 수 있어요. 이 커브를 사인 커브를 크게 만들어야지 내려갈 때도 깊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빛을 쬐고 움직이는 거 두 가지 각각 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만 만들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넘어간 걸 차단해서 낮에 세로토닌을 높게 만듦으로써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전거 타기나 수영 때요. 이 자전거 특히 수영을 뭐 30분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좀 쉬엄쉬엄 해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근육 운동이 좋으니까요. 요가와 명상, 스트레칭, 뭐 제가 하고 있는 꿀잠 튜브라는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려놓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잠자기 전에 이거는 유산소 운동은 아닙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반복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적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보다 쉽게 잠을 자고 생체 시기가 쉽게 꺼지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1~2시간 전에 하는 요가, 명상 스트레칭, 수면 전 스트레칭은 바로 우리의 잠을 쉽게 들도록 도와주고요. 낮에 빠르게 하는 요 유산소 운동은 생체 리듬을 높게 만들어서 그리고 체온을 높게 만들어서 잠잘 시간에 피로도도 만들고 멜라토닌 또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30분만으로도 여러 연구에서요. 하루에 30분 이상, 특히 연세가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30분 이상 걷기만 한다 하더라도 수면 잠드는데 걸리는 수면 잠복기가 짧아지고 총 수면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의 효과가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한 4주 이상을 연속해야 돼요. 그래서 4주 이상 지속하게 되면 이제는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잠이 빨리 들어가는 거 이외에 잠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깨는 게 줄어들어요. 4주 이상을 매일매일 지속할 때 바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불면과 불안이 높거나 긴장이 높아서 못 자는 분들의 경우는 특히 요가, 명상, 수면 스트레칭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돼서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우리가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됨으로써 잠에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정리하다가 논문을 쭉 여러 편을 뒤져봤는데요. 굉장히 논문이 많더라고요. 뭐 실제로 그랬고. 근데 올해 나온 논문이 하나가 있어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 소개시키고자 했습니다. 올해 나온 논문인데요. 이게 뭐 미국 가정의학 학회지에 나온 논문이에요. 젊은 사람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노인의 불면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각각의 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는데 이 논문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그런 운동 중에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아? 이거예요. 이거에 초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그동안 운동으로써 수면이 개선됐다라는 다양한 연구들을 모았고요. 그중에서 연구가 가장 잘 됐던 그리고 믿을만한 연구의 퀄리티가 좋았던 25개의 연구 그리고 그 플라세보 대조군을 둔 25개의 연구를 분석했고 여기에 등록된 사람은 총 2,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운동의 방법은 이거예요. 루틴. 그냥 뭐 하루에 내가 출근해서 걸어 다니고 따로 운동을 시간 내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여성들은 집안에서 일하고 남성들은 출근하고 다니고 일반적인 운동이죠. 에어로빅이라는 건 유산소 운동은 땀난 운동, 심장이 빠르게 뛰는 운동, 근력 운동은 뭐 스쿼팅도 될 수 있고 아령을 드는 것도 될 수 있고 이런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도 하고요. 에어로빅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이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면 교육만 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연구의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앞에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수면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했는데 올해 나온 논문에서는 근력 운동이 수면의 질을 좋은데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특히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노인이라는 데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예. 유산소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강화가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은 특히 마라톤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봉주 선수나 뭐 황의조 우리나라 유명한 마라톤 선수들이나 또 뭐 아프리카의 세계 기록을 세운 선수들이 뛰는 걸 보시면 어떤가요? 등치가 큰가요? 삐짝 말라 있습니다.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은 사실은 근육량이 늘지는 않아요. 말라 있죠. 그런데 그런데 뭐 어떤 유도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보면은 그리고 육체미 선수 같은 거 보면 근육량이 되게 많아요. 뭐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웬만한 젊은 사람들 근육량이 많잖아요.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근육량이 적은 유산소 운동이 좋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되게 좋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육 안에 앞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은 뇌하 수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근육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근육이 없으면 이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잖아요. 1년에 10% 정도 근육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하면은 근육량은 강할지 몰라도 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의 양이 줄어 근육량이 없으니까 적게 됨으로써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의 근육도 좋게 하고 뭐 뼈도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만 깊은 잠을 자는데 도와주게 됩니다. 바로 이 연구에서 나중에 좀 나오는 내용들 보면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수면의 질이 좋다. 거기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비밀이 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적게 되면 잠을 조절하는 이런 호르몬이 적어져서 그렇다라고 해서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이 근력 운동을 전체 운동의 50% 이상 걷는 거가 50%면 나머지 50%는 뭐 공원에 가면 있는 기구들을 사용하거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키워주는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수면의 질이 아주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역시 노인들한테는 근력 운동만큼은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좋아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더 좋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근력 운동이 수면에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저도 외래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뭐 등산을 가기도 하고 하루에 뭐 몇천 보, 몇만 보를 걷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이요. 그렇게 되면 관절이 상해져요. 무릎 관절 나가고요. 발목 관절 나가고요. 그러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관절이 상하니까요. 이런 운동 하지 마시고 좀 공원에 가셔서 거기까지 걸어가셔서 가볍게 거기에는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충분한 시간을 내서 본인의 무리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 있는 분들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한다고 해도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연세일수록 1번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조금 더 하면 유산소 운동은 병행하라. 이 정도가 됩니다. 우선순위는 근력 운동 60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언제 운동하느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새벽 4시에 가서 운동하는 거는 뭐 체력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잠에 위해서는요. 잠은 아침에 해가 뜬 다음에 가서 수면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해 뜬 다음에 하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해 뜨기 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생체 리듬이 앞으로 당겨져요. 사실 새벽에 연세가 드시면 일찍 깨서 할 일 없으니까 운동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3시, 4시에 나가시는 해가 없을 때 나가는 운동은 내가 더 일찍 깨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른 시간에 하는 해가 뜨기 전에 하는 운동은 생체 리듬을 앞으로 당겨서 더 일찍 깨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해야 돼요? 8시, 9시에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운동하게 되면 해가 뜬 다음에 운동하는 운동은 생체 리듬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도리어 생체 리듬을 좋게 만들고요. 아침에 생체 리듬이 올라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서 더 빠르게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리듬이 굉장히 높고 낮게, 높아지고 나빠지게 이 진폭을 높게 만들어서 체력도 좋아지지만 생체 리듬도 좋아져서 낮에 더 정신도 맑게 하고 밤에도 잘 잡니다. 그 다음에 점심 때 하는 운동은 사실은 수면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체 리듬이 이미 높았거든요. 자, 아침에 운동은 생체 리듬이 올라갈 때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오후에 운동은 해가 지려고 할 때, 즉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입니다. 해가 떴다가 지는데 해가 뜰 때, 해가 지려고 할 때, 이 양쪽이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이 아침 운동은 생체 리듬을 높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해가 지려고 할 때, 해가 지기 전에 하는 운동은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런데 운동을 해서 올라가는 체온은 3시간에서 4시간 지나야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9시에 운동하면 점심때 체온이 떨어지는데 그때 생체 리듬이 높아지니까 그 체온이 그대로 유지돼 안 떨어져요. 그런데 오후에 4시에서 7시 하게 되는 운동은 우리 생체 리듬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이고 나는 운동했으니까 체온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운동에서 높아지는 땀이 나는 운동을 통해서 높아지는 체온은 3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5시 또는 6시 운동하면 4시간 후니까 9시, 10시, 7시 운동하면 11시 정도까지 되면 체온이 높다가 떨어집니다. 바로 이때 체온이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올라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이 높다가 체온이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나와요. 그래서 오후에 하는 운동은 나의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쉽게 잘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7시까지 운동을 하시는 분은 밤에 10시에서 11시에 자는 사람이에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운동하는 사람은 9시에서 10시에 자는 사람은 5시에서 운동하세요. 그 다음에 더 일찍 자면 4시에 운동하시면 되죠. 한 4시간, 3시간 내가 자는 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11시 잘 거면 3시간 전이니까 얼마죠? 7시간이 되죠. 6시부터 7시까지 운동하면 되죠. 또는 3시간 사이면 7시에서 8시 사이까지 운동하면 돼요. 10시에 잘 거면 5시에서 6시 사이에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잠자기 두세 시간 전에 하는 운동은 어떨까요? 특히 땀이 나는 운동은 체온을 높게 만들고 9시에 운동했으니까 나의 체온은 이게 끝나면 12시, 1시까지 체온이 올라가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멜라토닌이 안 나온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운동은 두 가지 효과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운동은 불면증을 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졸릴 때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움직이면 각성이 되잖아요. 공부하다가 저 같은 것도 졸릴 때는 일어나서 책을 보거든요. 그러면 졸음이 좀 쫓아져요. 뇌 운동은 엔돌핀을 높여서 기분도 좋게 하지만 뇌에 활성화시킵니다. 너무 늦게 하면 피곤해서 잠은 들게 되지만 뇌는 각성 상태로 자니까 금방 깨요. 낮잠 자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체온이 상승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체온을 높게 만든 거죠. 이게요. 따뜻한 체온. 이게 웜이 이 빨간색, 이 검은색입니다. 체온 이게 방 안의 온도를 높여놓으니까 몸의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서너 시간이 돼야지 떨어져요. 그런데 체온은 우리 몸은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쯤에 거의 비슷하게 멜라토닌이 올라갑니다. 얘가 먼저 떨어져야지 얘가 올라가요. 그런데 운동에서 체온이 높아지면 멜라토닌이 안 나온 상태가 유지가 되고 새벽에 가서 떨어질 때 그때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그럼 잠자는 시간이 뒤로 밀리고 이 안에까지 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최소한 3시간 전에 땀나는 운동을 끝내세요. 그러면 3시간 동안은 나는 운동 못해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제가 하고 있는 꿀잠 투브에도 이 운동 얘기를 많이 하면 직장인들은 운동 어떻게 내냐고 막 뭐라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럴 때는 땀나지 않는 운동합니다. 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연세 드신 분들 근력 운동하면 수면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땀이 나지 않은 정도의 뭐 아령을 든다든지 역기를 든다든지 스쿼팅을 한다든지 정도, 강도를 좀 낮춰서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보하는 거죠. 산보니까 땀나는 운동이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걷기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심장도 보통 뛰는 정도의 산책이나 아니면 요가 동작, 스트레칭 정도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말씀드렸고요. 다시 정리하면 햇빛을 보고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떠 있을 때. 아침 운동을 시작하세요. 오후에는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고 이러면 한 서너 시간 전에 운동을 내가 자기 서너 시간 전에 끝나는 유산소 운동을 이때 집중하세요. 자기 전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요가 스트레칭 하십시오. 문제는 하루가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 최소한 4주 이상 한 달 동안 했을 때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고 루틴이 형성됩니다.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해도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또 약도 없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보면은 이 파란색이 운동 없을 때 잠잘 때 멜라토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때 8시 요때 멜라토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10시 정도에 자는 사람이 돼요. 아침에 운동하면 거의 우리가 운동 안 했을 때 멜라토닌 올라가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운동하는 건요. 아침에 운동하는 거는 생체 리듬을 높게 만들고 졸음 유도 물질인 아데노신을 쌓이게 하는 겁니다. 오후에 운동을 하는 거는 오후에 운동하는 거는 요 연두색이잖아요. 요 색깔이 보면 도리어 멜라토닌이 낮아요. 그런데 밤늦기 전에 운동을 심하게 하면 이게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오후에 하는 운동은 근력 운동으로 하시거나 땀이 나는 운동은 서너 시간에 끝내시고 자기 전에는 가벼운 운동, 근력 운동, 안 나는 스트레칭 요가 동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챗 GPT에다가 요 내용을 그대로 쳐서 그림을 한번 그려줘 했더니 요 그림 2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낮에는 활발하게 30분 이상. 젊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 하십시오. 연세 있는 분들은 관절 상하니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밤에는 땀나는 운동이 아니라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긴장을 풀어주는 복식 호흡, 스트레칭, 요가 동작 이런 운동을 하셔야 하는 게 그리고 잠자기 3시간 전엔 땀나는 운동 안 하는 게 우리의 생체 리듬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높게 만들고 자는 시간에 맞춰서 깊이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놔야지 멜라토닌도 잘 나오고 낮에는 세로토닌과 코티졸의 분비가 높아져서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고 기분도 좋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낮에는 활발하게 해가 있는 것처럼 밝기만큼 해가 밝을 때는 우리도 열심히 움직여주고 해가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 운동량도 줄여주고 자기 전에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 안 보시면서 스트레칭, 요가 동작, 명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운동이 나만의 자연스럽게 잠을 잘 자게 하는 수면제로 작동하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남은 시간 동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나리님. 부모님이 불면증이신데 입면에 도움이 된다고 요즘에 술을 자주 찾으세요.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해롭다고 말씀드려도 어쨌든 일단 술에 취하면 빨리 잠들 수 있으니까 잠을 잘 자는 기분이라고 하시네요. 예, 이건 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술은 드시면 우리가 술을 드시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것들로 간에서 대사가 되면 그게 졸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처음에는 막 기분 좋다가 술기운이 싹 돌게 되면 졸려요. 술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졸리죠. 그러니까 술 먹고 나면 간으로 대사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니까 졸려요. 그것들이 아세테이트로 변화되는데 그게 간의 처리 능력이 아세트알데히드 디하이드로게네즈라고 하는 수산화 요소가 없는 사람들은 이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했는데 거기서 다시 아세테이트로 변화가 안 되니까 얘가 계속 몸에 오래 남아있으니까 아침에 뇌를 억제된 상태로 깨어나니 숙취가 생기는 거죠. 머리도 아파요. 막 졸려요. 피곤해요. 이거죠. 예.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한 3시간 지나면 아세테이트로 변합니다. 아세테이트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졸음 물질이에요. 아세테이트는 각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잠을 들게 하는 거는 먹으니까 금방 들게는 해요. 또 술이 갖고 있는 거가 뇌를 좀 억제함으로써 불안이 좀 풀어져요.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잠은 쉽게 들어요. 그런데 한 3시간 안에 아세테이트로 변하니까 뇌가 깨요. 술 마시고 나면 새벽에 꼭 깨잖아요.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꿈꾸는 잠도 줄어듭니다.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작용, 즉 이뇨작용을 인해서 소변 때문에 또 깨요. 예, 그러니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쉽게 들어야 되고 깨지 않고 길게 자야 되고 깊은 잠을 잘 자야 되고 중간에 안 깨야 되는데 잠에 드는 한 가지 빼놓고는 술은 다 방해합니다. 워낙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술에 그리고 술은 또 중독과 의존이 되잖아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술을 허용하는 거는 딱 한 잔입니다. 소주는 소주 잔으로 한 잔, 맥주는 맥주 컵으로 한 잔, 와인은 와인 컵으로 조금 따라주는 거 정도 한 잔. 그 정도가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매일 드시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같은 효과를 나타나는데 농도가 높아져야 돼요. 술이 세진다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부모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술은 중독과 의존, 간의 손상, 또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구독자님, 저녁에 운동을 더 세게 하면 멜라토닌이 많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앞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저녁에 잠자기 3시간 안에 내가 12시에 잘 거면 9시 안에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땀나는 유산소 운동은 하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잠자기 3시간 이전에, 즉 아까 제가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잠자기 한 3시간, 4시간 이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체온이 서너 시간 동안 가다가 내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이 있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 멜라토닌이 높아지는 거는 가능한데 3시간, 4시간 전에 하는 강한 운동은 멜라토닌 생성을 높이지만 3시간 안에 하는 운동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옥님,
목이 말라서 잠을 자주 깹니다. 낮에는 침샘이 잘 나와서 생활하는데 괜찮은데 그런데 밤에 목젖 끝까지 말라서 잠을 못 이룬 날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예, 침샘이 안 나오게 되면 낮에도 입이 마르기 때문에 느끼시겠지만 그거는 아니시라고 하니까 밤에 잘 때만 입이 말라서 깨신다는 거죠. 이거를 구강 건조라고 합니다. 야간 구강 건조라고 얘기를 용어가 있어요. 대개 경우는 입으로 숨 쉬어서 그렇습니다.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거죠.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턱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잡을 벌면 입을 싹 벌리고 자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 턱의 근육이 약해서 벌리고 잡니다. 이런 생리적인 현상들은 있지만 생리적인 아닌 게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 코가 막히는 사람들,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 있는 사람들은 낮에도 입으로 숨 쉬지만 밤에도 입을 벌리고 잘 수밖에 없죠. 호흡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더 큰 중요한 원인은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기도가 혀뿌리가 뒤로 늘어져서 깨어있을 때는 뇌가 호흡 중추가 각성에 도움을 받아서 혀뿌리가 약간 턱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항상 열려 있거든요. 누워 있어도요. 그런데 잠자면 뇌가 자면서 호흡 중추 힘도 약해져서 혀뿌리가 뒤로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숨 쉬는 공기량이 폐로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는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되면서 자주 깨게 돼요. 동시에 입을 계속 벌리게 됩니다.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저녁에 너무 짜게 드시거나 매운 음식이거나 자극적인 카레와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것들이 수분, 소금, 염분 섭취를 높이게 돼서 우리 몸의 삼투압이 높아져서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점막에 있는 물을 자꾸 빼내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짠 음식을 먹고 나서도 입이 마를 수 있습니다. 한번 한선홍님, 특히 성함이 여성이신 것 같긴 한데 60세, 50세가 넘어가는 폐경기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보다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더 심하고 그로 인해서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지혜정님, 정재님이시죠. 저희 어머니가 70세이신데 자다가 소변 마려워서 자꾸 깨셔서 낮에 졸아요. 예, 이거는 이제 야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야간요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야뇨증은 달라요. 야뇨증은 어린 아이들이 자다가 소변을 보는 걸 말하죠. 나도 모르게 소변 실수하는 거. 야간요는 소변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방광에 한 500cc 정도까지 채운다고 하거든요. 물론 더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300cc 정도? 300cc만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가 방광에 차면 보통 성인들은 소변을 보고 싶은 요의를 느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1시간에 소변이 얼마를 만들어지냐면 한 40에서 50cc가 만들어져요. 신장에서 걸러지는 게요. 낮에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요. 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7시간을 자면 4, 8에 28, 280cc 정도. 8시간 하면 한 300cc 좀 넘겠죠? 300cc가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소변을 못 느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잘 자는 사람들은 자다가 소변 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7, 8시간 지나야지 300cc가 차여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변을 보기 위해서 소변이 차서 중간에 1번, 2번, 연세 많으면 3번까지, 4번까지 깨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죠? 첫 번째는 방광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방광이 쭈그러들어요. 그리고 방광의 이 벽이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300cc가 아니라 200cc만 차도 자극이 되니까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세 때문에 생기는 거죠. 어머니가 요실금이 있다든지 또 남성들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이 커지겨서 요도로 소변이 나가는 양이 적으니까 방광에 잔뇨가 있죠. 소변을 보면 다 내보내야 되는데 한 100cc가 남아있어요. 200cc만 조금만 차면 또 소변을 보는 문제가 있죠. 방광의 문제가 방광벽이 민감하거나 정재님이 네, 아닙니다.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문제가 하나, 첫 번째.
예, 그런 문제, 방광의 문제. 이런 경우는 약을 좀 써야 돼요. 남성들은 절 썼냐? 여성들의 경우는 이 방광을 좀 무디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뭐 그런 약들을 비뇨기과나 이런데 뭐 신경과 가시면 약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수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소변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이라는 겁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돼요. 얘는 항이뇨, 소변을 보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이니까 우리가 물이 제가 입이 말라요. 탈수가 됐어요.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오잖아요.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수분이 적거나 삼투압이 높게 되면 소변으로 수분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호르몬입니다. 반대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수분을 빨리 빼주는, 즉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이뇨 호르몬이 있어요. 그 심방 나트륨 이뇨인자라는 거예요. ANF라고 하는 건데 이 ANF라고 하는 심방 나트륨 이뇨인자 에이트리얼 나트리 유레틱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트리얼 나트리 유레틱 팩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ANF라고 하는데 얘는 어디에 있냐면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에 있어요. 얘는 심방에 있습니다.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불안하고 긴장할 때 심장이 막 두근거리잖아요. 그럼 이게 자극돼서 항이뇨 호르몬, 심방 나트륨 이뇨인자가 분비가 늘어나서 소변을 막 보러 와요. 막 불안할 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코티졸 효과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심장은 느리게 뛰어요. 뇌가 자니까 얘가 천천히 뛰어서 이뇨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1시간에 3, 40 정도만 쌓이게 분비가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면증이 있어서 자꾸 깨요. 불안해서 자꾸 깨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자꾸 깨요. 이렇게 깨게 되면, 즉 깨게 되면 우리가 자다가 깨면 심장은 빠르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게 되면 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늘어나게 돼서 소변을 더 보게 되는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갑니다. 혹시 어머니가 평소에 코를 심하게 골거나 무호흡증이 있는지 한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음식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이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어머니 상태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혈관이 눌린 듯 압박 느낌이 들어서 깨는 경우 종종 있고 자고 나도 아침에 계속 혈관이 눌려 혈액순환 안 되는 느낌 들어 아스피린 500ml 2알을 먹고 있음. 그러면 괜찮아짐. 잠도 깊이 자지 못하고 악몽이 잦음. 아티밤 먹으면 좀 자는데 중독된다고 의사가 이제 안 지어줌. 제대로 못 자고 뇌에 찌꺼기 아밀로이드인가 뭔가 쌓여서 치매 유발하는데 무섭다. 예, 뭐 대개 이런 경우는요. 잠은 우리 몸을 회복하고 또 치유하고 재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다가 이렇게 눌리는 거는 아마도 뒤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깊이도 못 자고 악몽도 많고 아티밤 먹으면 아티밤은 뭐 아마 드셨다가 이제 너무 오래 먹으니까 드시지 말라고 병원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몸이 회복되고 또 깊은 잠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 독소 물질도 배출이 되는데 잠을 못 자게 되면 특히 깊은 잠 못 자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가 돼요. 그게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이 높고 불안이 높으면 그것 때문에 아마 중간에 머리도 개운치가 않고 회복이 잘 안 돼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멍하고 깊은 잠 못 자니까 오전 내내 띵하다가 점심때 지나면 조금 맑아지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진통제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 먹으면 좀 나아지겠죠. 이런 경우는 잠을 해결해야 됩니다. 뭐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이렇게 보십시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먼저 설정하세요. 먼저 기상이 제일 편할 겁니다. 본인이 그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6시로 정할게요. 그럼 취침 시간은 7시간 전이니까 11시가 될 겁니다. 11시로부터 3시간 전인 8시부터는 땀나는 운동하지 마시고 식사하지 마시고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컴퓨터, TV 다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전구색 LED와 같은 노란색 조명을 켜놓고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과 같은 동작들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면제는 언제 드시냐면 잠자기 30분, 즉 11시에 주무시면 10시 반에 드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취침 루틴을 꾸준히 잘하게 되면 약을 서서히 줄여보시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운동도 강의 내용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님이 주신 내용이 멜라토닌 내용인데요. 멜라토닌 적정량을 알고 싶습니다. 4ml면 맞나요? 보조제로 멜라토닌 4ml 먹고 있어요. 4ml, 예, 보통 멜라토닌은 1ml에서 3ml를 성인 용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연구를 해보면 1ml 이내, 1ml 갖고도 충분한 효과를 봐요. 멜라토닌 두 가지 효과입니다. 용량보다는 사실 복용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1ml에서 3ml를 드시고 본인의 효과에 따라 최대 5ml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10ml까지 얘기하는데 5ml 이상 드시거나 10ml 이상 고용량 드시게 되면 도리어 일주일이 다 망가져 더 못 자는 상태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효과는 매우 적습니다. 잠을 드는 목적으로 멜라토닌 드신다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그것보다는 자고 깨는 일주 리듬을 고정하는 효과가 더 큰 약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1ml든 3ml든 5ml든 어떤 걸 드셔도 상관없는데 잠자기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일 같은 시간에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거를 1주에서 2주를 같은 시간에 먹어야지만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리듬이 1, 2주 정도 지나야지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식물성 멜라토닌이나 미국이나 해외에서 가져오는 멜라토닌은 합성 멜라토닌인데 대부분 속방형입니다. 멜라토닌 먹으면 2시간 안에 없어집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서카딘과 같은 멜라토닌은 서방형 멜라토닌인데 7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꼭 같은 시간에 한 1ml에서 2ml 드시고 두통, 어지러움, 졸음, 그다음에 악몽과 같은 위장장애, 이게 멜라토닌의 부작용인데 이런 부작용이 없다면 한 5ml까지는 복용해 올려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하나만 더 해볼까? 트라조돈 아까 얘기가 있는데 그거 볼까요? 한번 요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요거 됐습니다. 요걸 할게요. 여름님이 주신 질문인데 요거까지만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요 영상 끝나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님이 주신 내용인데요. 요거까지 해볼게요. 교수님, 데파스 0.25ml 한 개를 현재 반 개로 먹는데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라조돈 25ml 반알, 파란색이죠. 한 개 또 한 번씩 같이 먹습니다. 자, 트라조돈은 항우울증 약물입니다. 의존성, 중독성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약합니다. 파란색 약이잖아요. 이게 더 좋습니다. 다만 트라조돈은 뭐냐면요. 반감기가 좀 길어요. 8시간, 12시간 정도 갑니다. 오전 내내까지 약효가 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약물들은 먹으면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반으로 주는데 한 10시간, 12시간 가요. 그래서 오전에 졸리는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는데 지금 25ml가 제일 적은데 반알 먹으면 문제 없을 겁니다. 데파스는 0.25, 1ml, 0.5, 1ml 세 종류 있어요. 0.25면 약간 노란색 계열의 약물인데요. 이건 항불안제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반감기는 4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요거 드시면 잠도 쉽게 들고 한 4시 아침에는 그렇게 졸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미 0.25를 반을 드셨다면 이미 거의 다 끊으신 거예요. 자,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약만 먹고 끊으시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잠자는 시간을 고정하고 3, 40분 전부터 핸드폰, 컴퓨터, TV와 집에 있는 LED 흰색 조명 끄시고 복식호흡이나 스트레칭과 취침 루틴 같은 명상법을 꾸준히 하십시오. 예, 꿀잠 튜브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질문 나오시면 댓글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세요. 취침 루틴을 먼저 하시고요. 0.25의 반알은 데파스는 내가 자는 시간이 11시라면 그때까지 취침 루틴 하다가 핸드폰 안 보고요. 하다가 12시, 11시 넘어도 자면 그때 드세요. 먼저 먹으면 못 끊습니다. 그리고 트라조도를 먼저 드시고 30분 전에 취침 루틴 하다가 데파스는 먹지 말고 누워보시다가 자면 그때 드세요. 혹시라도 안 먹고 자게 되면 끄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벤조 약물들이 끊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이런 데파스나 자낙스, 아티바로 나왔던 이런 벤조 약물들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준비해서 그 끊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이 다 됐네요. 금방 가네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날 8시에 꿀잠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한번 진짜 수면제 끊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뭐 예제를 들여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한 시간 동안 또 좋은 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좋은 잠으로 연결될 테니까요. 노력을 해보시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좋은 잠으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